그래서 처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어쩌면은 캐나다 가기 전에 마지막 유럽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네덜란드랑 벨기에를 갑니다. 8일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쉬고 싶어요. 그냥 가기 귀찮고. 여행 전날이라 술 마실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스타벅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자리를 마련해줬다.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같은 한국인끼리 일하면서 한 번도 편하게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몇 시에 집에 돌아온지도 기억도 안 나고 결정적으로 알람을 맞춰놓지도 못한 채로 잠들어서 기존의 공항버스 예약한 시간을 놓쳐버렸다. 자다가 갑자기 위에서 생체 경보가 울린 덕분에 겨우겨우 일어나 부랴부랴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왔다. 1시간 후에 버스를 탔는데 다행히 꼭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버스 티켓은 아닌 모양이었다. 요동치는 속을 겨우겨우 부여잡고 미친듯이 달렸다. 예정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지났지만 다행히 어떠한 이유로 지연되어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다. 2017년 40일 유럽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암스테르담. 마지막까지 스펙터클했던 추억의 장소에 다시 오니 감회가 남달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유의 사건, 관련 인물의 바로 뒤에 앉아서 여행을 마쳤기 때문이다. 11시간 만에 수갑을 찬 채 한국에 도착한 정유라 씨. 그 이후에 몇 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당시 그녀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던 것일까 싶기도 하다. 아무튼 그런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대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니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다. 진작에 일기예보를 통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비까지 오니 여행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버스 타고 암스테르담 중심부로 이동하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 묵을 숙소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 명성을 얻었던 그때랑은 좀 다르게 바뀐 것 같은데, 최악의 수술만을 한국에서 유명해진 호텔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 하루는 거기서 묵기로 했습니다. 호스텔 이름은 한스 브링커 호스텔 암스테르담. 대학생 때 광고 관련 수업에서 처음 알게 된 곳이다. EBS에서 방영하는 교양 프로그램 지식 채널 2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 너무 궁금해서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갑자기 생각이 났다. 좋은 점을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단점을 홍보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곳. 워낙 유명해진 데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해서 단점만을 홍보했던 열악한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깔끔한데 고물가 암스테르담에서 숙박비마저 저렴해서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다. 철저히 기획하여 오로지 영상 만들 목적만으로 여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 간단히 숙소 소개해보는 장면도 만들어볼까 했는데 명성을 얻게 된 이유와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 때문에 이곳에서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아무튼 역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재미난 광고이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수기라서 8인실을 둘이서 썼기에 더 좋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A few moments later. 짐 풀고 조금만 쉬다가 해장하러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조금만이 몇 시간이 되면서 지금 8시에 오늘 찾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속이 쓰려가지고 6년 전에 유럽 여행했을 때 유럽에서 해장하기에는 쌀국수가 최고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은 아닌데 나름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먹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문토렌 인근 골목에 자리 잡은 푸어킹으로 향했다. 국물은 정말 진했고 은은하게 단맛도 느껴졌다. 비싼 가격만큼 고기도 듬뿍 들어있었다. 하루 종일 비만 내렸던 암스테르담에서의 첫날은 오로지 체력 회복과 해장에만 집중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몸 상태도 많이 좋고 일단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늦긴 했는데 미리 예약해둔 라익스 뮤지엄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행했을 때 옆에 아이 암스테르담 조형물에서 사진만 찍고 박물관은 둘러보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1885년에 개관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네오고딕 양식의 외관이 인상적이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8,000여 점의 예술품 및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회화 컬렉션으로 특히 유명하다. 인근에 반 고흐 미술관이 있음에도 이곳에서도 반 고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회화를 대표하는 프란츠 할스, 렘브란트, 요하네스 베르멜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의 메인 하이라이트인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도 볼 수 있다. 사실 내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요하네스 베르멜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해지는 그의 작품 중 무려 28점이 세계 곳곳에서 한데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전이었다. 45만 장의 티켓은 이미 진작에 매진되어서 즉흥적으로 여행 계획을 짠 나로서는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작품 단 한 점도 실제로 보지 못하게 되니 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커졌다. 나중에 꼭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의 작품들을 직접 보러 가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람을 마쳤다. 관람은 잘 마치고 나왔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적당히 스킵해가면서 봤는데도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후기 보니까 3시간이면은 다 둘러본다 해가지고 위트리어트 가는 일정도 조금 여유있게 잡았는데 4시간씩 걸릴 줄 몰랐네요. 첫 번째 층에 한 절반 정도 봤을 때 이미 1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스킵해가면서 봤어요.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이 돼가지고 첫날 때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온 김에 쫙 둘러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셌습니다. 뭐 그래도 루브르만큼은 아니지만 꼭 가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미술을 좋아하신다면.
위트르흐트는 네덜란드 위트르흐트주의 주도로서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의 약 20%가 20대일 정도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는 중심부에 있다. 또한 네덜란드 철도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암스테르담 여행 일정을 짤 때 오늘은 퀴켄호프 튤립 축제를 가려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비는 멈춰가지고 가도 될 만한 날씨긴 한데 지금 가면은 솔직히 볼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4월달에 가야 튤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라이스 뮤지엄 본 다음에 그 이후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짜는 게 없었는데 위트르흐트도 약간 갈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 반측근적으로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한식집 괜찮은 데가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거기도 갈겸 해서 왔습니다. 암스테르담도 뭐 둘러볼 게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좋은 데가 많긴 한데 근교에 소도시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소도시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소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위트르흐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터키 캐릭터 미피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로 미피의 아버지인 딕 브루너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도시 곳곳에서 미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피 박물관도 있는데 그 이름은 미피 뮤지엄이 아니다. 사실 미피의 본명은 다소 발음하기 힘든 근데 작가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미피로 소개하며 이름이 굳어졌다. 위트르흐트에서 꼭 봐야 할 것 중 하나로 미피 신호등이 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서 큰 기대를 하고 간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신호등에 사람 대신 미피가 있는 모습이 제법 귀엽다. 딕 브루너의 모습이 그려진 거대한 미피 동상도 있다. 바로 소개받은 한식집으로 향했다. 말이 한식집이지 한국식 치킨을 먹으러 왔다. 양념치킨 밥 세트를 주문했는데 사실 오랜만에 먹는 치킨무가 더 감격이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 근처 펍에서 향긋한 맥주와 함께 아주 맛있게 먹었다. 굳이 이거 하나 먹으려고 위트르흐트까지 올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의 맛이 그립다면 강추한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 문화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규모는 많이 작아도 이곳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폭이 넓고 제방의 높이가 높은 암스테르담과는 달리 수면 높이의 각종 식당과 집이 늘어서 있고 무엇보다 관광객으로 북적이지 않아 한적하게 경치를 즐기기 좋았다. 관광지로서 구경할 거리는 사실 그다지 많진 않았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선호하고 복잡한 대도시보다 한적한 소도시를 선호하는 여행가에게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내 기억 속의 위트르흐트는 꼭 어디 들어가지 않고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기만 해도 좋은 그런 곳으로 기억될 것 같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니 날이 어두워졌다. 첫날 묵었던 숙소에 맡겨뒀던 캐리어를 찾아러 가기 전에 중앙역 근처에 있는 스시 뷔페를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40일 유럽 여행 내내 빵 고기만 먹다가 마지막 도시였던 이곳에서 먹은 스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고급 식당은 아니고 일반 스시 무한 리필 식당이었는데
같은 식당은 아니지만 추억을 곱씹어보고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총 5라운드 동안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라운드당 5가지의 메뉴 선택이 가능했다. 25개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라운드부터는 조금 아까워서 억지로 먹었어. 은근히 배가 금방 차네. 일단 먹고 나오니까 이제 또 다시 비가 쏟아져요. 유럽 날씨는 너무 싫어요. Can I get 1 hour ticket? Thank you. Ich habe einen Regenschirm. Wow, Digga, war das richtig. 가고 있는 오늘부터 이제 이틀 묵게 될 호스텔은 뭐 이미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호스텔이랑 공항이랑 북쪽에 있는 페리 타고 건너가는 플레이크 노르트라는 호스텔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암스테르담 왔을 때도 거기서 먹었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역 북쪽으로 흐르는 수로 A를 건너 암스테르담 노르트 지역의 호스텔이 있는데 이 구간을 5분 간격으로 페리가 24시간 무료 운영한다. 페리를 대중교통 타듯이 타는 것이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기에 굉장히 흥미로웠다. 서울 한강버스도 선착장과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다. 페리가 멈춰 문이 열리면 자전거와 스쿠터가 전장에 나가듯이 튀어나가는데 이를 지켜보는 것도 은근히 재밌었다. 선착장에서 내려 약 4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오늘의 숙소. 과거에는 네덜란드 전통 남학신 클론폰이 달린 휴대성이 굉장히 불편한 열쇠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디지털 키를 사용하고 체크인도 전부 디지털화되었다. 예전에는 8인실 예약했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운 좋게 4인실을 사용하며 매우 쾌적하게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10인실을 예약했다. 방 안 가득한 발냄새부터 밤새도록 이어폰 없이 유튜브 보던 인도 사람들. 호스텔 다인실을 쓸 때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에휴.